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의료기기 산업 육성 전략 세미나의 사회를 맡은 대구 경북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혁신성장팀장 배만호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신 모든 참석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랑스러운 희극이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은 코로나19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미나의 식수는 주요 참석자 소개에 이어 세미나 개최를 적극 지원해주신 홍석준 국회의원님의 인사 말씀 후 본격적인 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시며 참석해주신 주요 참석자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세미나 개최를 적극 지원하여 주신 홍석준 국회의원님 자리하여 주셨습니다. 대구 경북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양지은영 이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대구광역시 이승대 혁신성장국장님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금일 세미나를 주최하여 주신 입주기업협의회 이준후 회장님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대구경북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첨단의료개발지원센터장 홍장희 센터장님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관심 있는 기업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소개를 다 못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소중한 말씀을 해주실 발표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범부처 전주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전기영 본부장님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대구시 국가 R&D 정책자문관이신 장세찬 자문관님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행사의 첫 순서로 홍석준 국회의원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와중에 우리 이준호 우리 첨단의료산업단지 기업 회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우리 또 기업 대표님들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이번 세미나를 기획할 때 좀 더 많은 분들을 모셨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좀 축소를 좀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해 주신 우리 장세찬 우리 자문관님,
저는 단장님이라는 호칭이 아직까지 더 익숙한데 우리 옆에 있는 상기평이죠. 산업기술평가원에서 오랫동안 R&D 분야에 일을 하시다가 지금 대구시에 파견 나와서 우리 대구시를 좀 돕고 있습니다. 우리 장 단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또 상기평도 상기평이지만 또 우리 오늘 오신 정기영 우리 또 본부장님 계신 전부처 R&D를 총괄하는 또 본부장님도 반드시 모셔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최근에 또 임명이 되신 우리 양희 사장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이성대 우리 국장 맨날 옛날에 저한테 잔소리만 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우리 대구의 혁신 성장 관련된 모든 분야를 이끌고 있는데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8.15 때 울릉도 독도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그냥 제가 이제 그 울릉도 독도 자연생태연구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시대적 좀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서 좀 연구를 하는 센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예산을 지금 현재 제안을 했고 그 관련해서 한번 갔는데 의외로 지금 그보다는 일본 정부에서 자기네들 땅에 무단으로 침입했다고 일본 관방성 장관이 항의하고 하는 바람에 더 크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마치 내 집에 내가 갔는데 이웃집 사람이 도둑이하고 큰소리 치는 거하고 비슷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의료기기 산업을 비롯한 의료 산업 전체를 본다면 잘 아신 것처럼 2000년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 나라의 메인스트림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 때 의료 산업을 위해서 국가적으로 연구와 임상 그리고 R&D와 관련된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만드는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의료 산업을 육성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그 특별법의 기초에서 충북 오송과 대구가 2009년도에 첨단 의료 복합 단지로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담당했던 과거 공무원으로서 이 자리에 올 때마다 남다른 좀 감회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초기에 허허벌판인 이곳이 이제는 많은 기업들과 관련된 많은 연구기관들이 지금 현재 입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애초에 목적했던 것들이 과연 얼마만큼 잘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저도 국회에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오신 기업들의 성장이 이 천복단지의 아웃풋의 평가 잣대가 저는 된다고 보면 과연 얼마만큼 이곳에 입주한 기업들이 이곳에 와서 도움을 받고 있느냐 하는 측면을 항상 반성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몇몇 기업분들하고 이야기하다가 기업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본인 사업에 몰두하다 보면 국가의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모를 때가 물리적 시간적 한계로 많습니다. 특히 R&D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급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실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바로 인근 바로 옆에 산업기술평가연구원 상기평이 우리 장세찬 우리 장관이 계신 곳이 있고 또 최근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정기영 본부장님 계신 전부처 의료 R&D 관련된 총괄 기관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기관이 사실은 의료 기업 관련된 R&D 모든 것을 저는 정보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자리가 마련된 만큼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대표님들께서 귀한 시간 오셨기 때문에 정말 우리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기업의 발전과 우리 천복 단지의 발전이 되는 귀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 마련해 주신 모든 분들과 참석하신 우리 기업의 대표님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세미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에 앞서 먼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두 분의 강의를 모두 듣고 이후에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범부처 전주기 의료개발사업단 정기영 본부장님의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의 지원 전략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정기영 본부장님께서는 연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 한국산업기술평가 관련 연구위원 및 PD를 역임하셨으며 현재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단 R&D 운영본부장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단 17자입니다. 이름이 긴데 저희 사업단 전기영 본부장입니다. 혹시 저를 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작년에도 한번 왔었습니다. 작년에도 한번 왔었고 올해 이제 우리 대구에서 주최하는 의료기기 관련된 사업 현황 소개하는 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잘 몰랐는데 그래서 제가 작년에 왔던 그 마인드를 가지고 오늘 편하게 왔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또 의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대구에서 이 천복단지 특히 어떻게 여기가 역사가 이루어졌었고 또 어떤 열정이 여기 숨어 있었고 또 오늘 오신 분들 보니까 제가 좀 이 자신을 다시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됐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의료기기가 갑작이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아젠다가 돼 있죠. 뭐 코로나19 때문에도 그랬고요. 진단 키트나 이런 문제 때문에도 그랬고 국가적 이슈가 돼 있고 그 와중에 국가적으로도 의료기기를 전체를 다 통합해서 제가 있는 사업단에서 의료기기에 관한 일체적인 R&D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 오신 분들께서는 이제 의료기기 R&D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국가가 어떤 이제 관심이 있는 건가 이런 걸 좀 알아보시면 좋을 건데 그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저희 사업단이 태동한 지가 지금 2년밖에 안 됐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설립을 했거든요. 딱 1년 조금 더 지났네요. 그래서 저희 사업단 사업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의료기기 R&D가 어떤 식으로 진행돼야 되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을 듣고 나서는 여기에 오신 분들은 의료기기 R&D는 다 하나씩은 하실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딴 건 몰라도 내년 R&D 할 때 제 설명을 잘 듣고 우리 대구에 계신 기업들이 얼마나 선정이 됐는지 별도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좀 잘 들으시고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는 오늘 설명 들으시고 진짜 관심이 있으시고 의료기기 R&D를 지원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저를 한번 뵀으니까 저랑 같이 컨택하셔도 좋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좀 지속적인 관심과 또 지원까지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저희 KMDF, 영어로 KMDF라고 합니다. 하도 글자가 길어서 영어로 만들었는데 KMDF라고 합니다. 저희 사업단이
KMDF 사업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 KMDF에서는 단순히 R&D 지원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의료기기는 R&D에 그치지가 않습니다. 결국 사업화까지 이루어져야 되고, 사업화가 이루어지려면 식약처 인허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까지, 그래서 저희가 전주기라고 하는데 전주기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KMDF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좀 요약을 드리면요. 총 사업비 규모가 이제 6년 동안 1조입니다. 6년 1조. 아마 우리나라 역사 이래 의료기기로 당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상기평에 있었지만 상기평에서도 이렇게 많은 재원으로 지원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통합해서 부처의 모든 것을 통합해서 1조 규모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타 사업으로 해서 6년 동안 6년 한시 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딱 1년이 좀 지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2010년부터 과제를 지원하기 시작해서 총 357개의 주관기관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또 내년에도 또 신규 과제가 선정이 되겠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구체적으로 이제 내역 사업들이라고 해서 세부적으로 지원하는 분야가 현재 크게 7분야가 있습니다. 요건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원은 저희는 이제 본부처, 그러니까 4개 부처가 공동으로 재원을 지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기부, 산업부, 보건복지부, 식약처까지 4개에서 한 17반 이렇게 출자해서 1조가 이제 마련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저희 사업단이 태동하게 된 중요한 계기는 저희 사업단 태동하기 이전까지는 부처별로 산업부는 산업부별로, 과기부는 과기부별로 단절적으로 R&D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투자 대비 성과가 많이 나오지 않더라. 그래서 또 중복 요소도 많이 있고, 그래서 좀 어딘가 일괄적으로 이렇게 사업단을 통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설립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의료기기는 여기 계신 분들이야 정말 잘하실 텐데, 단순히 개발하는 게 끝이 아닙니다. 개발 후가 더 사실 힘들죠. 그래서 개발 후에 실제 시장에 진출을 하려면 인허가 문제도 있고 보험 등재 문제도 있고 또 병원에서 실수 유저인 병원에서 써줘야 되고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 과정이 짧게는 2년이고 길게는 5년, 10년도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단에서는 R&D 지원 플러스 이런 후속 지원까지, 시장 진출까지 지원하는 것을 R&D 프로그램에 녹아넣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R&D를 한 30% 정도 지원하고 후속 과정도 R&D 프로그램 영역 속에서 한 70%는 그렇게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정도로 프로그램 구조가 여타 R&D랑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좀 말씀드리겠고요. 저희 사업단에서 추구하는 가장 큰 비전은 지속 가능하고 전주기, 말씀드린 대로 사업화까지 전주기 의료기기 R&D를 선도하는 플랫폼을 만들어보자 라는 비전을 갖고 있고요. 구체적인 이제 정량적 목표를 갖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 의료기기가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한 1.6%밖에 안 됩니다. 근데 10년 후에는 한 3.5%, 2배 이상 올려보자. 그래서 세계적으로 진출한 의료기기가 됐자. 근데 좋든 싫든 우습게도 저희가 진단 키트를 하는 것 때문에 갑자기 의료기기가, 국내 의료기기가, 국산 의료기기가 정말 브랜드가 올라갔죠. 또 이거를 기하로 해서 더욱더 좀 매진을 하면 이것이 실현 불가능한 의견은 아니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국내 시장에서도 알게 모르게 외산 장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도 국산 의료기기가 2029년에 44%까지 좀 달성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특히 이제 종합병원이라든지 대형병원에는 국산 의료기기가 10%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해결해 보자라는 것이 저희들의 이제 궁극적인 목표가 좀 되겠습니다. 실제
작년 2020년 그리고 2021년 올해도 이렇게 신규 과제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제 수로는 357개 과제고요. 거기에 참여하는 공동연구원 다 포함하면 한 1,100개 기관 정도가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아마 주관이든 공동이든 참여하신 분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제가 가서 조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얼마나 되신지 모르겠는데 또 내년에도 또 대대적으로 신규를 또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혹시 참여를 안 하셨다면 내년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사업은 특징이 있는 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 총 1,112개의 그 수행 기관 중에 산업계보다도 오히려 병원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수요자가 병원이기 때문에 모든 과제에 병원 차별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걸 의미하냐면 신규를 지원하려면 병원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미리 병원과 코업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업비 지원도 주로 이제 기업에 제일 많이 지원하고 또 병원 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그 혁신형 의료기기법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 대구에서도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에 포함이 되시면 뭐 우대를 해주니까 이런 것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는 한 30개의 기업 정도 혁신형 의료기업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 이제 19기업이 구체적으로 지원까지도 받았습니다. 예. 아니 이제 뭐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이 사업단 1년 조금 남짓한데 이 지원 시스템을 다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 시스템이라든지 여타 사업화 지원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다라는 거 이건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오늘 그 장표 중에 제일 직접적이고 중요한 장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은 딴 건 다 잊으셔도 좋은데 이 내용은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도 신규 과제를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예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가칭 1기 예타라고 하는데 1기 예타상에서는 내년이 거의 신규의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기회를 놓치면 기회가 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유념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내년에는 어떤 과제들이 그러면 국가적으로 지원할 것이냐 의료기 쪽에서. 그래서 첫 번째 이 디지털 뉴딜 사업이 많이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죠. 디지털 뉴딜 관련해서 융복합 의료기기 요거를 과제를 지원하겠다라는 거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이 빅데이터 플랫폼, 의료 관련된 빅데이터 플랫폼들이 많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뭐 K마스터라든지 K캔서 사업이라든지 아마 의료기 쪽에 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런 플랫폼들이 구축되어 있는데 그 국가에서 이제 구축을 한 거죠. 그런 것과 연계한 그 AI 의료기기 이런 쪽을 발굴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해당하는 분야에 계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역시 이제 아직도 감염병이나 이제 이런 것이 이슈가 되고 있죠. 또 만성 질환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할 때 이제 비대면 이슈가 계속 제기되고 있고 뭐 아직 그 규제적인 문제는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R&D 쪽에서는 이 비대면 의료 연계 시스템 개발 과제도 관심을 갖고 내년에 또 집중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는 이제 의료기기 소재 및 기술 고도화 과제 이런 쪽. 특히 이제 국내에서 경쟁력을 보유한 의료기기 신소재 개발 과제가 집중적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체외진단기기 고도화 쪽에 대해서 아직까지 코로나 이슈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2020년에도 많이 지원했지만 이제 조금 다른 측면에서 물질 소재 특허를 기반으로 한 원점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 기반으로 한 체외 진단 고도화 기기 개발 과제도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그 수요 조사를 이제 2021년에 와서 시작을 했고 이미 완료가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안서를 한 407건 정도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제안서를 한두 군데 내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그 과제, 이 제안서 중에서 좀 시급도가 있고 중요도가 있는 것들 중에서 저희가 또 과제를 발굴할 거고요. 그래서 이런 과제 기획 과정은 제가 지금 한참 과제 기획하는 중에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8월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이런 작업은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글로벌 시장 진출이 의료기 쪽에서는 또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수요 기업, 뭐 삼성이든 뭐 LG든 이런 쪽에서 요구 사항을 반영한 또 의료기기들 이런 쪽에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전에 조사를 해보니 뭐 메이저 대기업들은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뭐 글로벌 메이커 있는 제품들 뭐 엑스레이가 됐던 초음파가 됐던 이런 것들을 고도화하는 연구개발을 좀 하자라는 쪽에 관심들이 많았고, LG인 경우에는 디지털 헬스케어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쪽에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고요. 또 한 분야는 이제 바이오닉스, 뭐 인공장기라든지 뭐 이런 쪽의 과제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예타 사업이다 보니 예타에 이제 과제를 지원하기로 한 과제들이 쭉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빠진 게 또 2개 있는데 AR, VR이라든지 AR, VR 관련된 의료기기 이런 과제들도 이번에 도출이 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맨 끝으로는 이제 사업화를 위한 역량 강화를 위한 또 약간은 이제 R&D이자 비R&D성 과제도 이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내용을 큰 축으로 해서 세부적인 기획이 이제 하반기에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글쎄 모르겠습니다. 뭐 여기 의원님도 계시지만 이제 이쪽 신규 예산이 얼마가 이제 책정이 될지는 이제 현재 다 아시겠지만 예산 작업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과제 수나 이런 내용들이 정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관심이 있거나 또 내가 해당이 되는지 아니는지 뭐라든지 이런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제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대구에서 봤습니다라고 얘기하시면 제가 누군지 알 테니까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는 이제 구체적인 R&D에 대한 내용이고요.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얘기를 좀 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료기기의 특성이 그냥 R&D, 이제 시제품을 만들고 제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품을 만든 이유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이제 사업화까지 할 거냐. 그래서 저희 KMDF 저희 사업단에서는 그 과정도 친절하게 다 쫓아다니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357개의 과제에 소속된 1100개에 되는 그 기관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외의 기업들도 물론 당연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소개차 안내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사업단에서 의료기기 전기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전기 어디까지를 얘기하느냐? 구체적으로 요즘은 TRL이라는 표현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통 일반 R&D 지원이 이제 TRL 5단계, 6단계, 많이 가면 7단계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시제품을 만드는 데까지, 성능평가 하는 데까지 많이 지원해 주는데, 저희는 오히려 이 8단계, 굉장히 이쪽 분야에 예산도 많이 지원해 주고, 또 관심도 많이 갖고, 이쪽 분야에 좀 포커싱해서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임상이라든지, 인하사라든지, 보험공제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준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에 이제 정시 작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 개 기관들이 있는데, 주로 이제 이 의료기기 관련돼서 이제 핵심적인 기관들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식약처도 있겠지만, 의료기기 안전정보원이라든지, 네카, 보건의료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기관들과도 저희가 사전 MOU를 다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들과 원활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 역할을 사업단에서 해드리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오늘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 대경 첨복단지 DGNRF도 있고요. 오성도 있고요.
이 두 기관과도 사실 저희가 그 MOU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필요한 협력 분야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신 분들은 이제 저희 사업단에 오시기 어려우면 대경 천복단지를 통해서라도 저희랑 같이 이렇게 코업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그 외에도 이제 대한의학회, 실제 모든 의료기기를 최종적으로 실사용에 가장 앞장서 있는 그런 의사들이 계시는 이제 의학회랑도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영을 지금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칭 저희가 KNP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9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플랫폼이 R&D 플랫폼. 뭐 이거는 제가 이 서두에 설명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R&D 쪽에서는 맞춤형 연구 자문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과제가 선정이 되면 그 선정된 기업에게 단순히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평가는 일부고 평가보다는 그 기업이 정말 R&D도 잘하고 특허 분석도 하고 뭐 사업화가 잘 될 수까지 쫓아다니면서 귀찮을 정도로 원하지 않아도 귀찮을 정도로 쫓아다니면서 잘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최고의 전문가를 붙여서 연구 자문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KNP 넘버 2 이제 특허 지원 플랫폼입니다. 이 내용도 실제 이제 의료기기 쪽은 특허 이슈가 생각외로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개발 단계에서부터 심지어 특허 이슈를 준비하지 않으면 개발하고 나서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 사업단에 그 특허 변리사 한 분이 이게 파견을 오셨습니다. 그래서 상주하셔서 최소한 지금 사업단에 지원된 과제에는 특허 관련된 이슈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포트폴리오라든지 또 심지어는 특허 관련 그 과제들까지도 이렇게 같이 컨설팅하고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KNP 플랫폼 넘버 3가 이제 임상학회 플랫폼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 실수요자가 사실 의사분들이죠. 그래서 의료기기는 현재 이제 대한의학회라고요. 대한의학회가 한 190개 정도 산하 그 개별 뭐 내과라든지 뭐 성악과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90개 정도 회원학회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전체와 이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용역을 줘가지고 이 현재 저희가 지원한 모든 과제에 대해서 임상적인 자문을 좀 해달라. 그래서 가장 최고의 임상 전문가들과 이 과제 수행하는 곳과 매칭을 해서 실제 이 과제에 대한 임상 자문을 구체적으로 현재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플랫폼 안으로 들어오면 이런 의사들을 통해서 임상 자문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거는 실제 의료기기 개발을 해도 병원에서 써줘야 되는데 병원에서 이제 써주려면 뭐 어제도 제가 그 진단검사 학회 의사 선생님들하고 만났는데 그분들 하시는 얘기가 일단은 뭐 아주 신기술도 좋고 뭐 신제품도 전다 다 필요 없다. 그냥 안전성, 보장성이 좀 됐으면 좋겠다. 신뢰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러려면은 이제 그 임상의들과 만나야 되는데 그럴 기회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그런 의사 선생님들에게 노출시키고 대면하게 하는 그런 역할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인프라 지원 플랫폼입니다. 여기 이제 오성이나 대경 이 천복단지와도 긴밀한 협력을 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 일환으로 저도 여기 좀 온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시험 검사 기관들 의료기기는 반드시 또 시험 평가도 거쳐야 되는데 이제 KTL, KTR, KCL, KTC 등 이런 시험 평가 기관과도 제가 협력 체계를 마련해 놨습니다. MOU 체계를 나와서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뭐 프리패스로 아주 그 숏코스로 그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가 돼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인프라 관련 그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책자도 만들어서 이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관심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얼마든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규제된 플랫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저희 사업단에서 정말 애정을 많이 쏟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의료기기가 최종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식약처의 인허가 과정을 거쳐야 되죠. 그래서 이제 식약처와 또 하나는 이제 보건복지를 위해서는 뭐 건보라든지 심평원이라든지 여기를 반드시 또 거쳐야 되죠. 그래서 그거를 숏컷으로 갈 수 있는 방안 이런 쪽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의료기기 안전정보원이나 신유기술 평가하는 네카 이런 것과도 협력할 수 있는 트랙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의료기 사업화를 해서 거쳐야 될 기관들과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가이드가 돼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많은 수행기관들이 이제 저희 사업단과 연결이 되고, 그러면 그 수행기관들이 그 필요하는 문제들을 저희가 수렴을 해서 바로 식약처에 사전 상담가라고 있습니다. 저희 창구가 있는데 거기와 매칭을 해서 실제 의료기기 인허가가 나올 수 있는 가장 숏코스를 안내해드리는 그런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식약처랑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도 그쪽에서는 이제 항상 걱정이, 아마 의료에 계신 분들은 식약처 인허가 때문에 전화를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게 뭐 전화가 돼야 말이고, 일단은. 그래서 뭘 물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한 번 더 하면 또 계속 받고 맞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인허가까지 과정이 뭐 2년, 3년, 4년, 5년 막 이렇게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굉장히 단기간 할 수 있도록 그런 플레임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지금 여러 개 기관들이 이런 저희 창구를 통해서 도움을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철제 채널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좀 설명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저희 사업단에서는 전담 데스크라고 해서 그걸 만들어 놓고 거기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이제 6번째 이제 CRO 자문 플랫폼입니다. 참, 이 의료기기가 워낙 그 사업화까지 과정이 부단하고 과정도 너무너무 많고, 그렇죠? 또 거기에 거쳐야 될 것도 많아서 아예 그 마일스톤이 구체적으로 수립을 하고 이게 또 전문적으로 수립해 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과정까지 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저희가 이 임상시험 스타트기관 CRO죠. CRO를 통해 가지고 마일스톤을 같이 만들어 드리고, 또 이렇게 컨설팅하고, 또 가장 중요한 이제 기술 문서 이런 작성할 때 구체적으로 도움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 물론 현재는 이제 그 선정된 과제, 주관기관들 상대로만 해주고 있다라는 거는 있지만, 앞으로는 이제 점차 확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마다 CRO를 통한 이런 마일스톤 점검이라든지 이 사업화까지 일정 컨설팅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향후의 과제들인데요. 이제 시장 진출, 결국 이제 국내 시장도 중요하지만 이제 해외 시장까지 저희가 진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저희가 컨설팅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겟 시장을 분석하고 공략 전략이라든지 또 어떻게 하면은 패키지화해서 나갈 수 있는 전략들, 또 심지어는 이제 ODA 사업이라든지 이런 또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까지 이렇게 가이드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재미없으신 것 같아서 빨리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브랜드화라는 쪽인데, 실제 이제 외국에서는 이제 뭐 힘스나 JCI 같은 경우에는 민간 인증을 통해 가지고 의료기기에 대해서 상호 신뢰성을 확보를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담보 보장을 해주는 거죠. 아, 이쪽에서 힘스에서 인정해 준 거는 다 소통이 되는 이런 거죠.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대한민국의 의학 할리몬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원로 가장 고명한 이제 의사 선생님들로 구성된 그런 곳인데, 거기를 통해서 우리나라도 이런 외국의 이런 민간 인증제 같은 거를 한번 만들어서 실제 우리나라 여기서 만약에 이제 인정을 받으면 세계에서 통용이 되는 이런 쪽으로 좀 유도하려고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소통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온라인, 오프라인 가리지 않고 실시간으로 의료기기, 딴 건물이 있지만 의료기기에 관련된 분들은
저희와 소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채널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리지 데스크라든지 또 저희가 뉴스레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통해 가지고 소통하고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저희 의료기기 사업단에서는 전지기 통합 플랫폼을 하고 있다. 그래서 R&D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너무 단순한 일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신규 과제를 잘 지원해주는 일이고요. 그리고 지원을 되면 그 이후에 사업화까지도 책임지고 어떻게 보면 끝까지 추적하면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좀 여타 R&D와는 차이가 있다라는 걸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구슬이 소말해도 꿰보고 우선 이 많은 제도 우선에 신규 과제로 이렇게 저희 그룹에 들어오시는 게 가장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내년에 신규 과제 아이템들 또 그런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무리 늦어도 연말 아니면 연초에 공고가 바로 됩니다. 연말이나 연초에 공고가 되기 때문에 지금이 딱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때 여러 가지 과제를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요. 미리미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과제는 산학연병 거의 컨소시엄으로 오거든요. 병원 반드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병원과 임상을 할 수 있는 병원과 미리미리 협력을 해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팁을 이제 저도 처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되네요. 내년 신규 과제부터는 사실상 자유공모 형태될 확률이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보통 이제 RFP를 저희가 만들어서 공고를 하는데 이 RFP 하나당 한 개 과제로 선정을 보통 많이 합니다. 지금까지 뭐 상기평도 그렇고 연구재단도 그렇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 이제 의료기 사업단에서는 한 개 RFP에 뭐 3개, 많게는 4개 과제가 될 수 있도록 4개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RFP를 굉장히 브로드하고 넓게,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해보고 싶은 거를 제안하라는 얘기입니다. 해보고 싶은 거를 기업에서 하고 싶은 것들을 제안을 하면 그 심사에서 범죄에만 맞으면 누구나에게 기회를 주겠다라는 컨셉을 갖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서 이 뭐 먼 나라 이웃 나라 얘기 아니라 내가 관심 있는 이 과제도 내용만 좋고 준비만 잘 돼 있다면 얼마든지 시도해 보시고 평가를 받으셔서 뭐 좋은 결과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져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근데 너무 또 궁금하다 그러면 뭐 절 찾아서 물어보셔도 좋고요. 뭐 그런 식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말씀을 해주시러 올까 멀리까지 와주신 정기영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세찬 자문관님의 상부, 상기평 R&D 현황과 바이오헬스 산업의 투자 방향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자문관님께서는 한양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하셨고 동성화학 중앙연구소를 거쳐 현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위원 및 대구시 국가 R&D 정책자문관을 재직 중이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인사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아직 KT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장세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 대구시 테크노파크에서 한 2년 동안 대구시의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한 연구 수행자분들한테 정보 드리고 그리고 상담도 해드리고 뭐 이런 역할을 하면서 일을 해왔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이 자리에 계신 그 홍석준 의원님과 그리고 누구보다 이제 대구시에서 큰 일을 많이 하고 계신 의원님과 그리고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구시에서 또 누구보다 제일 바쁘고 엄청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일하고 계시는 우리 이승대 국장님께서 저한테 도움을 많이 주시고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대구시청에서 한 2년 정도 제가 뭐 많이 부족한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더
저한테 배려해 주신 분들과 그리고 필요로 해주시는 분들께 실망드리지 않도록 앞으로 2년 더 나름대로 일을 해 나갈 터이니 많이 활용해 주십사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 앞에 우리 정경영 본부장께서 그 범부처 의료기기라는 산업에 한해서 전국에서 전체 산업부, 과기부, 복지부, 시각처 등의 예산을 모아서 한 1조 2천억, 그러니까 연금 따지면 한 2천억 정도씩, 물론 연차별로 신규 계속 이런 사업이 있지만 집행하는 어떤 아까 플랫폼이라는 표현을 많이 했는데 의료기기 전담기관 컨설팅 R&D 지원 플랫폼을 작년 7월에 초에 만들고 7월에 이제 입사하신 이래로 K2에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구에서 두 번째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얘기를 풀다 보면은 저는 이제 산업부와 K2의 예산 등의 정부 차원에서 산업부 K2로 흐르는 예산 범위와 그 다음에 이제 산업부가 9번째 R&D 혁신 방안을 작년에 발표를 하고 올해는 쉴 것 같고 내년에 또 10차 R&D 혁신 방안을 발표할 것 같습니다. 그럼 혁신 방안 틀 안에서 정책이나 제도가 어떻게 바뀌고 아마도 여기 전 본부장님 말씀하신 어떤 플랫폼이라는 표현이나 아니면 뭐 실증 인증 사업화 IP 규제 이런 용어들이 많이 혼재해서 나올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오늘 또 전 또 느꼈는데 범부처나 의료기기 재단이라는 게 산업뿐만 아니라 과기부, 복지부 막 이렇게 시각처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산업부에 아직 제가 분들을 지원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몸이지만 배울 게 많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컨설팅이나 지원 체계에서.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 예산과 정책 방향 그리고 바이오헬스 사업을 중심으로 한 KT가 지원하는 예산 앞으로 그 일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 R&D 사업은 20년도에 24조 2천억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올해는 27조 2천억이고 한 12.3% 늘었습니다. 그 와중에 산업부는 4조 1천억에서 4조 9천억, 뭐 뒤에 짜투리 좀 보면 한 5조쯤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한 16.6%, 전체 국가 R&D 예산의 한 18% 가까이를 산업부가 집행을 하는데 그거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지경부 시절에는 비슷비슷했습니다. 과기부가 한 5조대, 산업부가 4조대 그러는데 늘어난 예산이 3조 5조가 대부분 기초적으로 굉장히 많이 가는 느낌이 좀 듭니다. 물론 거기에 뭐 소부장을 비롯한 빅3 등 뭐 집중해서 지원돼야 될 분야가 늘면서 기초적인 성과도 많이 늘어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늘어난 예산을 산업부는 R&D 투자 방향이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소부장, 그 다음에 빅3, 그러니까 뭐 4차 산업의 아주 메인 미래 시장 먹거리를 주축으로 이끌 그 바이오, 여기는 뭐 바이오 헬스, 그래서 의료기기도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이렇게 집중 투자를 하고 여기 작년부터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그리고 국민 안전이나 사회 안전 측면의 안전 뉴딜 이 세 가지의 투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료기기도 해당될 거로 생각되는데 의료기기 기술이 퍼스트 무버도 있지만 빨리 캐치업해가지고 올라가는 기술인데 이게 팔 수 있는 것들 그러면은 리스크가 세진 않지만 빨리 기술 개발해가지고 팔 수 있는 거 수출 확대 쪽으로도 많이 활성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K2 R&D 지금 2조 600억입니다. 지금 현재 연말 되면 한 6천억 될 겁니다. 2조 6천억 될 텐데 현재 큰 덩어리로 예산을 일단 좀 정리를 했습니다. 맨 위에 맨 위에 보시면은 소재 부품 장비 기술 개발 사업 소부장이 저 안에서 한 9천억 1조 가까이 됩니다. 소재 부품 기술 개발 사업이 그리고 장비나 전자부품 쪽 안에 이제 좀 들어있는 부분들 묶어가지고 1조 3,286억 그러니까 21년도인데 작년보다도 2%가 늘었습니다. 덩어리가 큰 데서 2% 늘으니까 2,300억이 확 늘어난 거죠. 최소한 2, 3천억이네요. 죄송합니다. 전체 덩어리에서. 그래서 저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빨간 거로 저기 바이오헬스 기술개발 사업에는 바이오, 범부처, 그리고 전본부장 쪽 국가 신약 기술개발 주도적으로 10년하고 또 이번에 포스트 10년 해가지고 여기도 부처 사업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예산을 상기평 몫으로 지금 집행하고 있는 게 한 2,350억 작년보다 0.8% 나는데 숫자가 뒤에 보면 2,200억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올해부터 기재부에서 저희 같은 전담기관의 기평비를
별도 꼭지로 뽑아가지고 기재부가 관리하겠다 그래가지고 뒤에 보면 기평비가 빠집니다. 근데 어쨌든 순증이 보면은 앞에 1,772억에는 기평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0.8% 정도 늘어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맨 위에 소재제품 기술개발 사업하고 맨 밑에 기타 기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수기술연구센터, 국가표준, 알키미스트 이런 부분에 저거는 전업종을 다 지원하는 사업인데, 바이오헬스가 작년 20년도 기준에 소재제품 기술개발 사업 신규 예산 3천억 중에 13%를 차지했습니다. 이제 그 정도 비율을 보면 전 산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업종이 많지 않습니까? 그 비율로 상당히 많이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다 끌고 모아서 대충 비율로 보면 한 4천억 가까이가 저희 2조 5,600억 중에 바이오헬스 의료기기 신규 계속 사업으로 투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한 25%가 신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전담기관 잘 아시겠습니다만 산업부 안에 뭐 저희 KT가 있고요. 그다음에 키아트가 있고 캐탭이 있습니다. 물론 과기부의 연구재단이 있고 뭐 나이파가 있고 IITP가 있고 중기부에 이제 기정원이 있죠. 산업부에서 이제 사실 KT와 연구재단이 기초와 산업 쪽에서 양축을 이루면서 국가의 R&D 자금을 지원하고 연구 수행하신 분을 지원 드리는 역할을 해왔는데 87, 8년도부터니까 한 35년 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이제 KT라는 이름을 새로 갖게 되었고, 키아트는 2001년도에 KT에서 한 20분이 나가셔가지고 재단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원래 프로모션하고 뭐 이런 쪽으로 진흥 쪽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기관이 돌아야 되니까 저기는 지역 사업하고 BR&D 쪽으로 지원을 하고요. 캐탭은 2009년도에 전에 전담기관 산업부랑 통폐합할 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분리돼가지고 지금 한 1조 정도 지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조 6천억, 키아트가 한 1조 3, 4천억, 캐탭이 한 1조, 기타 1,000억 미만 정도는 한 30개 가까운 협회 조합들이 뭐 1, 200, 뭐 50억, 100억 뭐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9차 R&D 혁신 방안입니다. 많이 익숙하신 분들도 있는데 항상 문제점은 이제 경직된 시스템, 자금을 투여하고 관리가 너무 타이트하거나 막 너무 좀 힘들게 하는, 특히 14년도 제가 평가관리단장이라는 직책이 있었는데 그 안에 이제 제도 총괄을 했었습니다. 제가 밑에 총괄팀이 있어가지고 저는 좀 사실 그 전 11년도부터 혁신방안 쪽으로 산업부를 지원하면서 정책제도 쪽으로 쭉 일을 해왔는데, 그 당시 그 정책 결정을 하시는 높은 분들이 그 중소기업 등을 위한 연구소가 R&D 유용이 많을 때입니다. 국회에서 많이 때리고. 그래서 과제 총괄제라는 게 들었습니다. 민간 부담도 왕창 올리고 막 그렇게 힘든 분위기가 어쩔 수 없이 이제 흘러왔습니다. 그러니까 더 경직되었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수요 연결을 한다고 이렇게 하지만은 시장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 논문 특강 등 기술성을 더 높이 평가를 하고 공급자 위주의 연구 수행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는 게 사실이고요. 폐쇄성이라는 거는 컨소시엄이라는 게 보통 뭐 산업혁신이 과거에 8억에서 10억짜리 대표적인 소재업종 패키지는 30억에서 50억입니다. 그러면 큰 사업은 20개 이상의 컨소시엄으로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은 수요기업으로, 그리고 연구소, 학연이 들어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공동개발이 오픈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면은 몇 사람이 주축해서 자기끼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밸류 체인 안에서 필요한 이런 역할이 워낙 급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근데 그거를 국제적으로 열자라는 부분입니다. 지역으로 여는 건 빨리 열어야 된다. 우리는 가지고 와서 먹어야 되니까. 그 앞에 말씀 문제점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자? R&D 샌드박스 앞에 우리 의료 쪽에 규제라는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규제를 풀어주자. 도전성을 강화해서 자율과 그 다음에 책임 강화, 그 다음에 그 연구개발하는데 밸류체인의 실질적인 밸류체인으로 융복합 대응 과제로 가자. 그 밸류체인 안에 거래도 일어나거든. 컨소시엄 안에서. 시장 성과 중심. 세 번째는 국제공동, 국제협력을 더 열자. 그리고 외국 거 사오자. 중국 아이들이 기존에 미국에서 쓰다 버린 그 반도체 기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스템은 아니지만 다 사다가 돈 빨리빨리 벌어가지고 엄청나게 부자가 됐지 않습니까? 초격차가 아니라 이미 4차도 한국보다 앞서 있다는 게 한 1년 동안 그런 얘기가 많다. 그 얘기가 들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에서 세부적인 그 제도를 보면 R&D 샌드박스 도입이라는 측면은 뭐냐면 밑에 보시면은 그동안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이 우수 연구 성과자,
과거에 산업부 저희 상기평 K2 기준은 한 3% 내외 아주 조금 뽑습니다. 그렇게 조금 뽑은 그런 5년 동안 성과자와 밑에 조건이 있습니다. 신청 요건에 보면. 그 다음에 기술 개발이 끝나고 5년 동안 성과 활용에 대해서 성과 활용 평가를 합니다. 거기서 우수 평가자. 이런 사람 대상으로 이런 거 규제 좀 풀어주십시오. 규제라는 게 되게 연구 목표 변경, 연구 비목과 이동관, 그 다음에 정산 이월하는 것, 돈, 그 다음에 장비 도입하는 거 좀 풀어주십시오. 뭐 이런 것들. 컨소시엄 하는 것도 자율성을 주십시오. 이런 걸 주는데 작년에 44개, 이제 3일 전에 제 담당 팀에 물어보니까 총괄하는 산업부에서 44개, 올해 한 20개, 한 65개 정도를 풀어줬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사례 중에 목표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은 현실적으로 하향이나 옆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장비 같은 거는 이 자리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의료기기 뭐 하시면서 분석 장비도 있고 말할 텐데, 장비 구입하면 3천만 원 이상이면 키아트에서 장비 도입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원래 저 KT에서 하는 건데 그걸 넘겼거든요. 그걸 안 넘기고 가면은 환수입니다. 얼마 전에 뭐 대구 지역 기관에서 그 절차 규정이 바뀐 데 2달 동안 까먹어 15억을 환수당할 뻔한 적이 있어서, 그거를 제가 과거에 적극적 행정을 해가지고 KT에서 풀어준 사례를 키아트에 갖다 줘서 풀어준 적이 있는데, 어쨌든 3천억이 넘고 1억 미만인 장비는 도입시험에 걸치를 않거나 승인을 별로 안 받고 너희들이 구입해라 비슷한 거면은 풀어주고, 1억은 왜 안 되냐면은 국연사라고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요령. 그거는 이제 과기부를 해서 전체 부처가 상위법으로 잡혀 있어서 1억은 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이 많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평가 체계를 좌측에 보시면 4단계인데, 평가와 실패, 성공과 실패 개념으로 상당히 좀 네거티브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3등급으로 나누고, 기술 개발을 원활하게 하면 2% 빼고 98%는 걱정 안 하시게 하고, 우수 부분도 3%에서 10%, 20% 늘리고 포지티브하게 장려해주고 유연하게 관리해서 좀 포지티브하게 해주자. 밑에 부분은 연구용 공유입니다. 앞에서 어떤 사업을 이제 의료기기 쪽으로 공부를 했는데, A라는 기업이 3년, 5년 동안 사업 보고서에, 결과 보고서에 이런 걸 하는데 뭐 식약처 갖다 주시든가, 아까 CRO 말씀드려가지고 이런 애로가 있었다, 뭐 이런 거를 여기다가 자기 연구 청구한테 굉장한 수행자가 쓰는 거죠. 그러고 나면 다음 수행자들이 볼 때 이런 애로가 있고, 케이스마다 다르니까 그런 걸 좀 도입을 했고, 산업부는 대표적으로 원래 소부장이 떠서 그렇지 산업 핵심 불교화 사업이 핵심입니다. 그게 원래 1조 정도 하다가 뭐 줄고 뭐 이래가지고, 그게 이제 원천형하고 혁신형인데, 원천형은 TRL 단계로 2단계에서 인제 나오네 마이크가 2단계에서 그 5단계까지가 보통 원천형으로 많이 하고요. 혁신형은 한 6단계까지 하고, 혁신형 5단계에서 한 7, 8단계까지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들의 도전성도 배점을 올렸다 이런 말씀드리고, 민간 부담감이 아까 말씀 14년도 평가관리단장 돼가지고 아직도 혼나가지고 일꾼들한테, 그때 민간 부담금이 중소기업 밑에 보십시오. 사업비의 33%입니다. 현금 부담이 전체 민간 부담의 40%입니다. 쉽게 계산을 하면, 요새는 10억 단위죠, 산업부는. 10억이다 그러면 기업이 하나가 10억까지 하는 건 잘 없습니다만, 계산하기 쉽게 1억이다 그러면 1억에 사업비의 33%가 민간 부담은 1,300만 원이거든요. 그 중에 40%가 민간 부담이면 1,320만 원이 현금으로 태우고 가야 됩니다. 10억이면 1조 3,200억. 근데 오른쪽 보시면은 사업비 25%를 줄이면은 10억짜리면 2억 5천만 원이 돼요. 2억 5천만 원에 10%는 내리니까 2,500만 원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5분의 1로 다운을.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경상균료 제도를 더욱 더 장려하게 해서, 돈 벌었으면 버는 것만큼 갚으십시오. 정액기술 차원에서 7천만 원을 그 전에 갚으면, 그 다음 과제를 어떤 기업이 수행을 하면은 민간 부담금 현금이 1억인데 7천만 원 깎아주고 3천만 원만 내십시오. 이렇게 연구를 하게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규모 통합형 R&D 추진 뭐 이렇게 뒤에 보면 소부장에도 나오는데, 제 후배 직원들이 막 하고 제가 또 최근에 만들어 놨던 거에도 막 하다 보니까 용어가 좀 혼란스럽게 나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가는 거는 사업화라는 꼭지가 있고, 대규모 통합형이란 말은 여러 가지 수요와 공급의 밸류체인상에 있는 기업들이 융복 아이디어 R&D, 그러면 배터리부터 뭐 모터, 감속기, 껍데기까지 자율자동차
보면 그런 저걸 동원으로 지원을 해야지 따로따로 지원하면은 어렵다. 유치원도 그렇고 기술 공유하고 이렇게 대응을 한다. 근데 여기에 사업화까지 붙입니다. 사업화라는 걸 오른쪽에 중심을 보면 사업화 실적을 평가를 하고 이 사람이 잘하는 거, 팀이 잘하는 거 이런 걸 보고 배점을 주고 아까 앞에 말씀하신 밑에 부분 좌식 아래 보면 우수과제 추천인데 혁신 제품형이나 이런 쪽은 산업혁신에 10억 지원하는 사업인데 자동차 산업혁신 기술개발 사업 그러면 10억이거든요. 컨소시엄 4개 정도 붙습니다. 그러면 저기서 우수한 기술 개발은 20% 뽑아가지고 실증 자원도 한 5억씩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많게는 애기편 쪽에 보니까 30억짜리도 있더라고요. 대형 에너지 쪽은 덩어리가 커가지고 그런 게 있고 유일한 컨소시엄은 제가 한번 국장님과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으뜸기를 작년에 20개가 선정이 됐거든요. 어떤 컨셉이냐면 독일의 진짜 히든 챔피언처럼 이 기업은 이걸로 대한민국 1등이다. 밖에 나가서 해볼만 하다. 에코프로 BM 가까이 있는 뭐 포항에 있었나요? 뭐 그런 기업들. 우리 주성 엔지니어 작년에 20개 뽑았거든요. 그 사람들은 5년 동안 150억에서 200억을 주는데 첫 해 3, 40억 주고 당신이 그걸 그리면 되게 마음대로 그려요. 근데 그 사람이 잘하는 거 돈 터치도 안 해요. 당신이 하다가 팀을 한번 바꾸고 당신이 하다가 옷 바꾸고 돈 쓰는 거 이월하고 아까 그래서 유형 컨소시엄을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20개 지원했는데 좀 빨리 늦어가지고 지금도 준비해서 내년에 대구에도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사업들의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이거는 과학이고 산업부 국지고 다 비슷합니다. 좀 다르지만 처음에 좌측 상단에 보면은 정부의 아까 말씀하신 그 빅3 소부장 정책 그리고 그린 뉴딜 정책 나오셨죠.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도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전략 핵심 과제를 밑에 수하고 위에 숫자가 다릅니다. 200개, 285개. 도출했다 마지막 과정에 이제 5개를 걸면서 285개 핵심 테마에서 이 테마 안에서 오른쪽에 보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제도 국제운동하자, 융복합하자, 대응으로 가자, 도전적으로 챌린저형으로 가자 이런 틀 안에서 이제 정부가 지원을 하고 그런 틀에서 어떤 절차? 좌측 밑에 보시면은 MDPD라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MDPD들이 그림을 그리고 이런 로드맵을 짜고 이런 큰 그림을 그려놓고 핵심 테마를 정하고 그러면 그 순간에 한 6, 7, 8월 정도 정식 절차로 수요조사 민원을 받고 그걸 섞어가지고 RFP를 쿠킹하고 있는 처리입니다. 그리고 상세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기획전담팀이나 중간에 인터넷 공시를 통해서 검증을 받고 파이널로 넵사라고 해서 넥스트 프로젝트 스트래티지 어널리스라고 해가지고 내년에 지원할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을 나래비를 세우고 우측에 비어있는 게 산업부의 실장님이나 그 다음에 MD가 민간위원장 MD가 앉아가지고 그 20개를 각 분야마다 있으면은 10개 여기까지 지원합시다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12월이나 1월 공고를 하면은 평가를 하고 자금을 집행합니다. 오른쪽은 그런 걸 하는데 이게 국가 핵심 기술에 들어가느냐 확심하고 안전성을 요새는 담당하는 사고가 많이 생기니까 안전한 과제냐 안전 들어가 있는 거냐 표준에서 참조 표준이라는 말을 말씀드렸는데 표준 연계에서 시상을 선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가자 이런 꼭지를 좀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 설명입니다. 바이오에서 아까 우리 정경 본부장 아마 12월에 오실 겁니다. 오실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조금 전에 말씀 품목지정 그걸 다시 말씀드리면은 크게 지정공모 품목지정 자유공모 이렇게 나옵니다. 공모 자체가 지정공모라는 거는 이거는 어떤 제목과 이런 스펙으로 부분을 얼마 범위에서 요거만 신청하십시오. 그런 경쟁률이 2대1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과제 하나만 지원합니다. 공모나 품목지정이라는 거는 분야를 공고합니다. 의료기기인데 5G가 어쩌고저쩌고 아니면 뒤쪽에 진단이 어쩌고저쩌고 뭐 하나 달아가지고 세부 기술 분야를 내면은 요 분야에서 아무거나 신청하세요. 키워드가 맞으면 그러면 아까 말씀 전범의 말씀은 3개가 평균을 뽑는 거예요. 30개를 공부하면 90개를 뽑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리 기획에 참여를 안 했어도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상담받고 정보 얻으시면 어플라이 하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제 보통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정보부장이 12월에 오시면 리스트가 나올 거거든요. 그때쯤. 그러니까 공고 뜨기 이제 내부적으로는 절차로
결제받고 인터넷 공지하기 직전에 오셔서 뿌려주시면 우리가 며칠 빨리 움직이니까 아무래도 도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요거는 케이트는 여기 6개로 되어 있는데 바이오가 7개, 의료기기 6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세부 사업의 안에 내역 사업이 13개인데 세부 사업은 지금 KT에서는 3가지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분류상으로. 거기에 맨 밑에 바이오력의 신규 사업은 저 안에 5개 신규 사업이 내역 사업이 들어있습니다. 저기는 하나는 국가 신약 연구개발 사업은 다부처에서 하니까 빼면 4개. 그 위에 빼면 물론 범부처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토탈로 하면 내역 사업이 15개를 관여하는데 13개 저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앞에 2,200억 좀 있으면 나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기평비가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 한 8%, 0.8%나 8%가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산이 오른쪽에 빨간 거 있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바이오 산업 혁신 기술 개발 사업은 좌측에 이제 맞춤형 진단형은 뭐 상용화 플랫폼 기반 어쩌고 저쩌고에서 맞춤형 질병 진단 시스템 개발. 요거는 신규 예산이 16.5억 정도. 두 번째는 죄송합니다. 49.85억 정도. 그다음에 디지털 헬스케어는 49억. 그 다음에 친환경 소재 등 첨단 바이오 신소재는 49.85억. 토탈하면은 신규 예산이 148억인데 단가가 평균 8억이니까 첫 해는 한 6, 7억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20개 약간 위에 상해로 지원할 거다. 쿠킹 작업 중입니다. PD들이. 그리고 밑에 2개 사업은 일몰되었고 계속 사업이라 신규 예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사에서 앞에서 우리 그 전문장님 말씀하신 이 4개 카테고리가 거의 다 들어갑니다. 맨 위에 거는 산업부 성향이고요. 두 번째는 과기부 성향이고, 세 번째는 복지부 성향이고, 네 번째는 식약처 성향입니다. 각각 첫 번째가 16.5억, 두 번째가 22.35억, 세 번째가 17.17억, 네 번째가 9.17억. 각각 하시면 5억에서 10억이니까 7억이라고 평균 잡으면은 한 10개 내외 쿠킹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까 정보부장님 12월에 와서 뿌릴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이맘때쯤에서 지금 이제 PD들이나 쿠킹하는 친구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아직 승인을 못 받고 쿠킹 중이니까. 절차가 좀 지나서 전달할 때쯤 되면 저와 오늘 여기 행사하는 소극대표한테 전달하면 쭉 참여하신 분들한테 먼저 이런 종류가 지원된다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요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건 계속 사업비만 남아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됩니다. 신규가 없습니다. 이 사업들은 보시고 이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거는 파워포인트에 제가 반영은 못했는데요. 한 페이지 추가로 나눠드린 거 있을 거예요. 못 받아요. 전달이 안 됐나? 전달이 안 됐으면요. 뭐냐 하면은 요겁니다. 요거 말고 여기서 맨 끝에 329.77억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신규 사업인데 요거는 여기 기평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예산이고 전체 301억 정도 지금 비에타 진행 중인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두 번째 첫 번째 국가 신약 개발은 192억 정도인데 신약 개발 사업 다부처 사업단에서 지원할 부분이고, 두 번째는 바이오매스 기반 탄소 중립형 바이오 뭐 어쩌고저쩌고 나옵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36억 정도의 한 5개 정도 과제를 지원할 거고, 그다음에 병원 기업 협력 공동사업 기반 수요 연계형 기술 개발 시자점 4억인데 한 2개 정도 드리고 있고요. 5G 기반 이동형 이연 의료 플랫폼 기술 개발에서 35.8억에 4개 정도. 백신 관련해서 50억 규모로 5개 정도를 쿠킹하고 있습니다. 비에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혹시 의원님 다음 일정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편하실 때 아무거나. 그리고 다음은 소부장입니다. 소부장은 워낙 많이 알고, 소부장은 사실 저기 좌측에 그림에 20년도, 21년도 그 당시 산업부의 그 당시 IT앱이죠. IT앱의 부품 소재 평가팀이었습니다. 부품 소재 기획평가팀이 처음 만들 때 제일 저보다 3년 선배가 팀장을 하고 제가 차선임으로 있으면서 소재품 특별법을 산업부가 만드는 데 지원했던 이력이 있고요. 10년 지나서 2차 개정을 했습니다. 2차 개정을 했고 그간에 20년 동안 4번의 기본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처음에 대인국 역조에서 패스트 팔로우로 가다가 그 다음에 선진국 도입 갔다가 18년도부터
18년도부터 이제 우리 수출 강국 도약 하자 그랬는데 19년도 7, 8월에 아베가 갑자기 대응력 분쟁을 발생을 시키고 작년에 코로나가 제가 기억나는 대구가 막 이렇게 할 때 2월 17, 18일쯤에 대구에서 퍼지기 시작해서 3월에 팬데믹 선언이 되고 3월에 그래서 소부장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소부장이 많이 지원이 돼야 되는데 우리 팬데믹에서 바이오 쪽에 또 많이 지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부장은 딱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모든 사업의 키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거, 아직 조금 수입 많이 하고 있는 거 빨리 개발해서 대체하자는 거하고 앞으로 열리지 않은 미래 시장을 선점하자는 두 꼭지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흔히 말하는 주력 고도화 사업, 두 번째는 미래 시장 선도 사업이라고 산업부는 그 꼭지에서 이름을 조금씩 바꿔서 다 이렇게 틀을 만듭니다. 분야마다. 그래서 이 꼭지를 만들 때 해외에서 기술 도입을 해서 막 대표적으로 주력 사업이라 그러면 흔히 말하는 그냥 전통적인 자동차, 일반적인 메모리 반도체라고 그러나요? 저도 그 잘 반도체하고 그 다음에 화학 공정의 화학 제품들하고 디스플레이. 예, 의원님 안녕히 계십시오. 그래서 특히 주력 고도화 사업에서 디스플레이 산업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패널 같은 경우는 전 세계 탑 수준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발광 재료나 장비 같은 거는 일본 등 선진국이 그게 돈 되는 거는 걔네들이 다 먹었어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그걸 가마우치 현상이라고 그러죠. 알은 다 먹고. 그 다음에 중국은 초국차를 따라하고 일본, 독일, 미국은 선진에 도망가니까 그래서 한중일 관계에서 우리는 크래커라는 사이에 끼어 있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짜부가 돼 있다. 이런 표현의 주력 산업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술 개발을 해서 빨리 돈 되는 걸 하자. 그래서 주력 고도화 사업을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해외 의존 이런 게 나오고 미래 시장 선점은 아까 말씀드린 미래차, 자율차, 그린카 이런 거 미래차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바이오헬스 분야,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시스템 반도체 분야, 그리고 4차 산업 연계된 모든 산업 이런 산업 4차 산업을 이제 하자. 이 4차 산업을 흔히 얘기하면은 25라는 숫자가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제 19년도, 18년, 19년도 예타 때문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소부장 제가 실은 1차 예타를 실어놓고 나왔거든요. 1차는 통과시켜놨는데 그때 썼던 25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왜 25냐면 그 당시 쓸 때 19년 초 기준으로 18년 말 기준으로 25년이 되면 4차 산업 완제품이 붐업을 일으키기 시작할 거다 이런 표현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 그리고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CAGR이 4차 산업은 매년 25%씩 증가할 거다. 향후 10년 동안. 그 다음에 세 번째 25는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4차 산업에 적용하는 순위가 25등이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소부장이 4차 산업을 대비하려면 소부장이 빨리 기술을 개발해야 되니까 돈 빨리 주세요. 우리 예타에 신청을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빨리 기술 못해가지고 일본 애들한테 그랬던 게 폴리이미드 플렉스블 필름 잘 하실 겁니다. 코롱에서 나중에 WPM으로 19년도 20년도 개발했는데도 앞에 일본의 화학에서는 크지 않은 뭐라 그러더라. 거기 들어서 그거 바꿔치기 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한번 먼저 들어가면 나중에 바꾸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결론은 주력산업 고도화와 미래시장 선점이 필요하다는 게 소부장의 꼭지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위에 같은 말이고 밑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이걸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느냐. 협업 방안. 앞에서 말씀드린 융복합, 이종 기술 간 다른 기술 융복합, 타 분야 융복합 해서 대형화하고 그 안에 밸류체인을 넣자. 그 다음에 통합 완결형 지원책이라는 거는 과기부하고 산업부가 소부장으로 한 5년 정도 이어달리게 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함께 달리기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중기부랑 같이. 그래서 기획도 같이 하고 돈도 같이 넣고 IP 있지 않습니까? 전범 부장님 말씀하신 IP 지원은 다른 형태로 많이 지원했는데 의무적으로 좀 넣는다고 해서 사업부에서 더 확대를 해서 피하는 방법, IP 등록하는 방법 이런 거를 특허청과 같이 지식재산 전략원과 같이 프로그램을 넣고요. 끝에도 역시 비슷한 얘기인데 사업화 촉진을 위해서 요거는 좀 뭐냐면은 과기부에서 산업부로 넘기거나 산업부 원천에서 산업부 돈 되는 걸로 넘길 때 PRL 8단계 이제 실증 인증 사업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자 그렇게 해서 분위기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후배들이 이제 업데이트한다고 첨부해줬는데 용어들이 많이 혼재돼서 다시 말씀드리면 기술 개발 난이도가 높으냐 짧으냐 그다음에 개발 기간이 기냐 짧으냐의 네 등분을 했습니다. 여기 특별한 건 없습니다. 미래 시장은 오래 걸릴 거고 주력보다는 빨리빨리 대체해야 하는 거고 좌측 하단에 보시면은 수준은 나는데 오래 걸리는 거 있습니다. 자체 개발해야지 옛날에 썼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6년 걸릴 거 3년 된 거 특허나 이런 거 사다가 3년만 개발해서 하자. 왜? 앞에 3년 동안 R&D 자금 넣는데 5, 6억 들어가는데 사오는데 3억이면 되거든요. 3억까지 들어와서 돈 세이브 하지 않습니까? 2, 3억? 3년 줄이죠? 3억대 돈 버는 거죠. 그런 것도 과감하게 하자. 이게 정부 정책이고. 그러려면 밑에 조금 더 흘러면 어떻게? 실증 인증 지원센터를 많이 한다. 지금 대구가 지원 전지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얼마 전에 매 3년 사업이면 100억에서 150억 정도로 전지 실증 평가센터를 지원해주고 그런 것처럼 실증 인증센터 지원. 연구 영역 결칙은 전국의 대학이나 각국의 내셔널 랩이나 내셔널 퍼실리티, 내셔널 팁 국가에서 인증해주는 이런 집단들이 있습니다. 지원단 이런 걸 결집을 해서 같이 협력을 하자. 초지역 간 협력. 그리고 목포 지향적 사업 관리인데요. 이건 아마 전 여기에 이제 물산업을 하나 넣고 싶습니다. 물이라는 건 뭐냐면 잘 아시고 수처리 쪽 쭉 해오는데 공정 쪽 하다 보니까 환경부 사업이다. 그러다 환경부에서 하는데 공공성 쪽으로 쭉 가니까 기업이 하는 R&D 자금 지원 안 한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2, 30년 뒤쳐지니까 이제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물 소재 부품은 특정 부처를 정하는 걸 산업부로 합시다 이러고 주장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존에 연구하시는 분들은 개선하기가 바꾸기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업종 전환하면 됩니다. 섬유 복합재로 되고 많이 하니까요. 파이프나 거기에 실란트, 코팅제, 그 다음에 이음색 부분에 접착제, 이런 거, 수지. 고분자 쪽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일부 확대가 가능할 거다 보여집니다. 다음은 맨 끝에 이제 돈 얘기만 하겠습니다. 앞에 같은 말입니다. 패키지형 이종기술 융합형인데 패키지형은 올해 예산이 780억. 그 다음에 이종기술 융합형은 140억. 말이 패키지형 작년에 2천 몇백억 지원했거든요. 거의 3천억 가까이 지원했는데 3년차 되니까 예산이 줄었는데 여기에 으뜸기업 20개 지원하면 500억 날라갑니다. 그럼 280억 가지고 1년에 3, 40억짜리 지원해봐야 12분의 9죠. 협약을 하고 9개월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그 개수를 따져보니 15개 정도. 그 후배들이 기사에 접하고 기재부 더 올릴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좌측 패키지형은 정부 출연금 위주의 순서에 지원하는 덩어리 3, 40억을 1년에 지원해서 5년 동안 지원하는 평균 150억에서 200억 정도 지원하는데 컨소시엄은 10개에서 한 30개까지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대형 과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이종기술융합형은 1년에 10억이고 평균 3, 4년 정도 지원하는데요. 정부 출연금 10억 중에 여기는 뭐가 있냐면 앞에는 정부 출연금인데 여기는 투자 연계가 필요합니다. VC나 창업자로부터 정부 출연금 가져간 돈이 10억이면 컨소시엄이 4개다. 그러면 비용기관이 2개 붙었는데 2억 끼고 10억 중에 8억을 A하고 B라는 기업이 A가 5억을 가져가고 B가 3억을 가져가는데 3년을 가져간다. 이게 치자고요. 그러면 이 투자 연계는 주관기관 A라는 기업이 5억을 가져가면 2.5억을 투자를 받아요. 그럼 3년이면 30억이지 않습니까? 정부 출연금은. 거기에 A라는 주관기업 15억이니까 3년 동안 투자를 10.5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성 평가에서 사업성 평가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소제품 투자기관 협의회라는 데서 IR 테스트를 받아서 바이오가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의료기 창소에 많이 그래서 많이 좀 다른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통과되면은 거의 1.5대1 수준 어떤 대부분 1대1이 많고 그래서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탄소 중립입니다. 이슈가 돼서 현재 상황을 좀 끌어왔습니다. 탄소 중립을 왜? 탄소 중립의 바이오가스 아까 탄소 중립 용어 나왔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소재 부품은 지난 일조 동안 소재부품 기술개발 사업을 1조 가까이 지원하니까 기재부에서 그러니까 프로그램 단위로 1조 이상 기재부에서 잘 승인 안 한다고 합니다. 이름을 바꿔서 계속 탄소 중립을 끄집어낸 겁니다. 요새 그린뉴딜 해서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래서 그 안에 물론 공정도 들어가고 그래서 탄소 저희 회사로 본 탄소 기획단이
좀 있으면 탄소 중립단으로 바뀔 확률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저기 보시면 6.5조를 신청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8년 동안. 그래서 거기에는 탄소 중립이라는 게 저 뒤에 우리 전문 교수님도 계시고 잠깐 쉬러 나가셨나? 근데 이제 CO2, 기후온난화 요소들을 발생을 아예 안 하거나 한 거를 땅에 묻거나 경제전환에 의해서 딴 거로 바꾸거나 공정사회 배출을 설비를 통해서 덜 나오게 하거나 이게 이제 탄소 중립의 큰 축이거든요. 그래서 배출을 많이 하는 업종, 산업 일반, 자원순환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엄청나게 배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얼핏 듣기로는 철강 쪽인가 뭐 한 5천억짜리 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5천억. 그건 공정에서밖에 할 수 없대요. 그래서 6.5천억이면 제가 이제 예타 보면은 보통 평균 40%가 예산이 승인을 받거든요. 근데 이런 덩어리 사업은 좀 더 줄지 모르겠지만 절반을 간다고 쳤을 때 산업 일반의 밑에 보시면은 밑에서 지원 방식 보면 지정공무용 프로젝트, 품목 진행형 프로그램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프로젝트라는 건 지정공무용 품목 지정은 아까 전 본부장이 얘기하신 것처럼 과제 분야를 내면 한 분야에서 3개씩 지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일반형으로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을 퉁 쳐버리면은 3조 5천억이다. 8년 동안. 소부장이 지금 3년 신규를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돈 없어 이렇게 해도 7년짜리 사업이에요. 7년짜리. 그럼 8년짜리 사업이면은 신규 예산을 많이 줘야 4년 동안 지원한다. 그럼 3조 5천억으로 줄이면은 8년 동안 8,500억인데 저기서 제가 볼 때는 신규 예산이 죄송합니다. 8년 동안 3,500억인데 신규 예산은 그 중에 한 20%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20%, 25%로 보시면 되니까 3조 5천억에 한 7, 8천억, 한 1조 정도가 신규 예산으로 들어가는데 그 신규 예산의 일반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 3천억 정도 신규가 하는데 예타가 이제 통과가 되면은 1년이 예타 신청하고 통과되는 거 1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반영이 됩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여기에 세우시고 바이오 관련된 탄소 중립 용어로 뭘 끄집어내서 걸 자꾸 찾아내야 됩니다. 지금 안 들어 나와 있잖아요. 밖으로 저기 딴 거로 막 일반적으로 딴 거로 뭐가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 나와 있거든요. 여기 바이오 끼워 넣어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집어넣는데 그러면 이제 잠깐만 일반형으로 막 집어넣으면 첫해 23년, 23년, 25년 3년 동안 신규 예산을 한 2천억 정도 수여하지 않을까 일반형으로 그렇게 이제 그림을 짜고 이제 가서 그리십니다. 사업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트나 과제명이나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작업을 11년도 11월쯤 되면 오픈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그때 또 한번 기회가 되면 뭐 이런 형태든 통합 설명회가 되든 뭐 쭉 조금 더 가까운 자료를 좀 보내드리고 하고 이거는 되나요? 띄워놓고 나중에 한번 띄워보십시오. 제 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한 2년 돌렸는데요. 좀 아쉬운 거는 모바일로는 안 됩니다. 나와 있는 사람이 시스템에 자꾸 하는 친구들한테 후배들한테 모바일까지 해달라고 그러기에는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PC에서만 됩니다. itech.kt.re.kr 밑에 http itech.조 있지 않습니까? 밑에 골로 들어가시면은 조인 R&D라는 데가 있고요. 소통 및 참여 R&D 지역 상생 정보부가 지금 조력관방으로 되어 있는데 이름을 R&D 정책 자문관방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사실 올 3월부터 한 6월까지 제가 다른 일로 해서 여기 집중적으로 적극적으로 못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 한 1년 6개월 동안 한 35개 기업을 상담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예약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문자로 날라오기만 좀 해주시면 제가 이메일로 예약 약속을 잡고 대구시청이나 아니면은 KT나 아니면 필요하면 서울의 키아트나 캐텍이나 아까 말한 소제품 투자기관 협의회나 뭐 연구재단도 같이 갈 수도 있고 복지부 보건산업진흥원 중기부 기정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손잡고 가는데 짧게는 1시간 길게는 하루 반나절을 제가 소요한 적이 있고 고마워하신 분들이 계셨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쭉 설명드린 전 본부장님이나 제가 쭉 얘기했던 꼭지마다 의료기기 관련된 어떤 아르프리카 후보가 있고 어떤 걸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지 저희는 스타트업인데 스타트업은 뭐 중기부의 디딤돌부터 해서 6개월, 1년, 3년 이상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직접 설명도 드리고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 활용을 좀 많이 해주시고 끝으로 이제 KT 바이오헬스 팀은 이강우 팀장이 지금 KT 팀장이고 그 옆에 정영석 선임이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이오헬스 사업에 대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저렇게 남겨놨으니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전화 언제든지 하시고요. 혹시 불친절을 하시면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다음부터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 많이 해주신 장성찬 자문위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세찬 자문위원 발표를 끝으로 금일 의료기기 산업 육상 종합 세미나 모든 세션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오늘 참석해주신 대구시 이승대 국장님과 입주기업 협의체 이준호 회장님의 소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준비해 주세요. 네, 먼저 이승대 국장님의 소감 말씀 있겠습니다. 네, 대구시 혁신성장업자 이성대입니다. 오늘 두 분 발표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정부가 저렇게 많은 조사를 해봐야겠고요. 그 다음에는 보통 대표님이 다 얘기하고 이런 과제가 떠도 대응하기가 불가능하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시가 이걸 어떻게 지원을 할까? R&D 기획단을 운영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지도 있고 그다음에 상기도 이런 쪽에 좀 도움을 받아서 R&D 기획단을 만들어서 우리 대표님이 뭐 제안을 하든 우리가 R&D에 대해서 기업한테 역으로 제안을 하든 그렇게 미리 내년도에 그걸 준비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료기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가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들으면서.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들이 좀 기획을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대표님들이 그쪽에 대해서 좀 도움을 받고 기획을 할 때도 좀 자세하게 이 R&D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거기에 대해서는 경영공장으로 장태찬 자문관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만들면 저희들이 기업 대표님들한테 홍보하고 이걸 활용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준호 회장님의 소감 말씀 듣겠습니다. 기업 협의회를 오래 안 해가지고 오랜만에 인사드렸는데 다 잘 계시죠? 오늘 행사 마련해 주신 의원님하고 저희 정경 공장의 장세찬 사무관 그리고 저희
마지막으로 저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지막으로 대구경북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양진영 이사장님의 마무리 말씀 있겠습니다. 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구경북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으로 양진입니다. 그렇잖아 이
전 세계 정상들이 대한민국 대통령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진단키트 보내고. 그게 바로 의료입니다. 얼마나 뿌듯함이 많습니까? 그때 모 업체는 몇십억, 몇백억을 매출해서 드디어 1조 대표를 그냥 1년 만에 생산을 했습니다. 얼마나 가능성 많은 분야입니까? 의료입니다. 그 안에 약간 식품도 우리 삼목재단이 의약품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의약품에서도 바이오 말고도 이 약물 시장처를 통한 치료제라든가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침 오늘 의료기기 관련하시는 분들 오셔서 저도 여러분들 많이 받들어 보시고 열심히 같이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언제 어디서 1조대 기업이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코로나 치라도 최대한 전 세계가 노력해서 장담해주고 2, 3년 후에 제2의 코로나가 나올지 안 되라는 부분이 없다는 걸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럼 과연 그때 가서 예를 들면 어떻게 진단을 하면 또 작년에 또 한 번 해주신 게 체온계 같은 거 이것도 의료기기로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 제일 미친 지역 사람이 의료기기였습니다. 정말 여기 계신 분들한테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부도 열심히 도와줘야 되고요. 우리 재단도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관련 기업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그 처음부터 같이 고민하고 개발해야 될 그런 시점이지 않을까 해서 마침 오늘 자리 예상
네, 마무리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유익한 정보들이 공유된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고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바쁘신 기업인분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진행하다 보니까 시간 여유상,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질의응답 시간을 좀 부득이하게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행사 때문에 행사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 이어서 기념사진 촬영 이후에 행사가 종료된 이후에 지금 또 그 본부장님과 전문가님께 한번 직접 찾아뵙고 아마 질의응답 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시간 활용하셔서 질의응답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상으로 모두 올라오셔서 기념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